저희 집 팔았습니다. 그 돈 못 해드려요, 어머니? 그날 저녁 시어머니 댁 식탁에는 갈비찜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시동생 강식은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이번 사업만 되면 대박이라고 연신 떠들고 있었지요. 선희는 밥숟가락을 쥔 손가락이 제대로 구부러지지 않는데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흘겨보며 형수가 좀 도와줘야지라고 압박했어요. 그때 강민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2장을 꺼내 식탁 한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한 장은 강식 이름이 적힌 억대의 차용증, 다른 한 장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강식의 입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선희는 숨을 멈춘 채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강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강민은 어떤 결심으로 이 말을 꺼낸 걸까요? 이 집안에 도대체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인생별 사연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 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6시 세탁소 문을 닫고 돌아온 선희의 블라우스에는 증기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발걸음에 힘이 없었어요. 머리카락이 축축하게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지요. 강민이 거실 소파에서 시험지를 검토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하루치 피로가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어요. 왔어? 응. 선희가 짧게 대답하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거실 탁자 위 전화기 액정에 어머님 3글자가 떴습니다. 선희가 신발을 벗다 말고 동작을 멈췄어요. 액정을 바라보는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벨소리가 2번, 3번 울리는 동안 선희는 마치 뜨거운 쇳덩이를 마주한 사람처럼 손을 뻗지 못했어요. 4번째 벨소리가 울릴 때가 되어서야 눈을 감고 숨을 한번 들이쉬더니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수화기를 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강민은 시험지를 내려놓고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아내 곁으로 다가가며 표정을 살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왔어요. 높고 다급한 톤이 거실 공기를 타고 희미하게 퍼졌지요. 네. 네, 어머니.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선희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깊게 잡혔어요. 강민이 바로 옆에 서자 선희가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한순간 스친 그 눈빛만으로 충분했어요. 또 시작이구나. 이번에도 똑같겠구나. 어머니, 잠깐만요. 여보한테 바꿔줄게요. 선희가 수화기를 강민에게 건넸습니다. 전화기를 넘기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강민이 전화기를 귀에 대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곧장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강민아, 나다.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여. 강식이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신데요, 어머니? 강식이가 이번에 괜찮은 사업을 찾았어. 아는 사람이 하는 건데 확실하대. 같이 들어가면 대박이라고. 초기 자금만 좀 보태주면 된다더라. 강민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확실하다, 대박이다. 지난 25년간 몇 번이나 들었던 말인지 모릅니다. 처음엔 복권이었어요. 확실한 정보가 있다며 돈을 달라고 했지요. 그 다음엔 경마, 그 다음엔 유사투자, 그 다음엔 프랜차이즈 식당. 번번이 확실하다고 했고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처리는 언제나 형과 형수의 몫이었지요. 어머니, 강식이 사업 얘기는 저번에도
저번은 저번이고 이번은 달라. 강식이가 직접 발로 뛰어서 알아본 거야. 아는 형이 하는 사업인데 자리가 났대. 일단 와서 들어봐.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반박을 허락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상의가 아니라 통보였지요. 강민은 할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켰어요. 알겠습니다. 주말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민은 한참 동안 꺼진 화면의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어요. 손안의 전화기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선희가 부엌으로 향하며 물었어요. 뭐래요? 강식이가 또 사업한다고. 주말에 뭐 이래? 선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등을 보인 채로 서 있는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주먹을 쥐었다 펴는 것이 뒤에서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음을 옮겨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강민은 부엌 입구에 서서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선희가 냉장고 문을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양파, 감자, 두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수도꼭지를 틀어 쌀을 씻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저녁 준비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강민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쌀을 씻는 선희의 손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퉁퉁 붓고 울퉁불퉁하게 뒤틀린 손가락 관절이 보였습니다. 둘째와 셋째 손가락은 안쪽으로 휘어 있었고 손등은 약품에 시달려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었어요. 손톱은 여기저기 깨지고 벗겨져 있었지요. 세탁소 증기와 드라이클리닝 약품 속에서 25년을 버텨온 손이었습니다. 쉰도 안 된 나이에 이른 노인의 손 같았어요. 강민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분필가루가 손가락 사이에 묻어 있었어요. 칠판 앞에 서서 수학 공식을 풀고 시험지에 동그라미를 치고 학생들 어깨를 토닥이던 손. 거칠일 없는 깨끗한 교사의 손이었지요. 아내의 손과 나란히 놓으면 같은 세월을 산 부부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 손이 지금 한없이 무력하게 느껴졌어요. 여보. 강민이 부엌으로 들어서며 불렀습니다. 선희가 쌀을 씻던 손을 멈추고 돌아보았어요. 왜요? 이번엔 안 된다고 하자. 어머니한테. 선희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밝은 웃음이 아니었어요. 오래 길들여진 사람의 체념이 굳어진 웃음이었지요. 당신이 그렇게 말해봤자 소용없는 거 알잖아요. 어머니가 어떤 분인데. 그래도 이번엔 됐어요. 가서 얼마 달라는지 들어보고 생각해요. 어차피 안 간다고 해서 끝날 일도 아니잖아요. 선희가 다시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싱크대 위로 물이 철철 흘러내렸어요. 강민은 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문틀에 기대섰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지요. 저녁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선희가 차려낸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들이 소박하게 놓여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풍경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강민은 밥을 뜨다 말고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선희는 숟가락을 들긴 했지만 밥은 거의 먹지 않고 국물만 홀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건더기는 남편 앞으로 밀어놓고 자신은 맹물 같은 국물만 떴어요. 밥 좀 먹어. 국물만 먹으면 어떡해. 입맛이 없어서요. 당신이나 많이 먹어요. 선희가 억지로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씹는 둥 마는 둥 삼키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강민의 시선이 식탁 위에 놓인 선희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오른손 둘째와 셋째 손가락 관절이 유난히 붓고 붉었어요. 어제보다 더 심해 보였습니다. 손 상태가 왜 이래? 내일 병원 가봐. 괜찮아요. 파스 붙이면 돼요. 파스가 만병통치약이야? 제대로 검사 받아봐야지. 선희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로 두 손이 나란히 놓였어요.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인 손, 손톱이 갈라진 손, 관절이 제멋대로 휘어버린 손. 강민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병원비가 얼만데요? 그 돈이면. 선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강민은 그 뒷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 돈이면 강식이 이자라도 갚는다. 그 돈이면 어머니 용돈이라도 보탠다. 언제나 아내 자신은 뒷순이었습니다. 선희야. 강민이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평소에 여보라고 부르다가 이름을 부르면 선희는 압니다. 남편이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는 신호였지요. 당신 몸이 먼저야. 강식이보다, 어머니보다, 그 무엇보다. 선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목젖이 크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강민은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현실이 당장 바뀌지 않는다는 걸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식사 후 선희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강민이 옆에 서서 행주를 들고 그릇을 받아 닦았어요. 나란히 선 두 사람 사이로 말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제 거품 속에서 선희의 손이 물에 잠겼다 나왔다를 반복했지요. 여보, 고마워요. 선희가 문득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옆에 있어줘서. 강민은 대답 대신 젖은 손으로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선희의 손이 강민의 팔 위에 잠깐 올려졌다 내려왔어요. 말없이 주고받는 온기, 그것이 이 부부의 위로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선희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강민은 거실 불을 끄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시어머니의 전화, 선희의 굽은 어깨, 식탁 위에 놓였던 아내의 손이 떠나지 않았지요.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주례 앞에서 선희의 손을 처음 잡았을 때 그 손은 보드랍고 희었어요. 젊은 새댁의 손이었지요. 그 손으로 시어머니의 빨래를 하고 시동생의 밥을 짓고 세탁소 다리미를 잡았습니다. 25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 손이 이렇게 됐어요. 강민은 자신의 손을 펴보았습니다.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정인이 용기니 가르치면서 정작 제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한 손이었어요. 한심하다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어요. 이번 주말 시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채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토요일 오전 강민은 아내의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점심때 함께 시댁에 가기로 했으니 데리러 가는 길이었지요. 집에서 세탁소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좁은 골목을 따라 걷는 동안 어젯밤 시어머니와의 통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번엔 얼마를 요구할까? 500인가 1000만 원인가? 아니면 그 이상인가?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무거웠어요. 골목 끝에 선희 세탁소에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25년 전 처음 달았던 그 간판이었어요.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졌고 세탁소 글자의 빨간색은 발에서 분홍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리문에는 김이 서려 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강민이 문을 밀고 들어서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드라이클리닝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좁은 공간에 세탁물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벽면에는 비닐 포장된 옷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수선 맡긴 옷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뿌연 증기 사이로 번졌어요. 드라이클리닝 기계가 우문거리며 돌아가는 소리, 스팀이 슉슉 내뿜어지는 소리가 끊임없이 귀를 채웠지요. 매일 이 공기를 마시며 12시간씩 일한다는 게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희는 다림질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업소용 다리미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와이셔츠 위를 천천히 밀고 있었어요.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혀 흘러내렸고 앞머리가 축축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등을 굽힌 채 다리미에 체중을 실어 누르는 모습이 힘겨워 보였어요. 여보. 강민이 불렀지만 선희는 듣지 못했습니다. 기계 소음에 묻힌 탓이었지요. 강민이 더 가까이 다가가 어깨를 건드리자 그제야 선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땀에 젖은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눈 밑 그늘이 어제보다 짙어 보였어요. 어머, 벌써 왔어요? 응. 거의 다 됐어? 이것만 마무리하면요. 5분만요. 선희가 다시 다리미질을 시작했습니다. 강민은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았어요. 다리미를 쥔 아내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제대로 구부러지지 않아 손잡이를 움켜쥐지 못하고 손바닥 전체로 감싸듯 잡고 있었어요. 다리미를 앞으로 밀 때마다 손목이 부자연스럽게 꺾였습니다. 많이 아파? 뭐가요? 손? 아, 괜찮아요. 익숙해요. 선희가 짧게 대답하며 다림질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다리미를 내려놓을 때 얼굴이 찰나 찡그러지는 걸 강민은 놓치지 않았어요. 저게 괜찮은 표정인가? 속으로 물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강민의 시선이 세탁소 안을 천천히 훑었어요. 카운터 위에 빽빽하게 적힌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탁물 수거 목록이었지요. 삐뚤빼뚤하지만 또박또박한 선의의 글씨였어요. 한 줄 한 줄 정성 들여 적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노트 옆에는 낡은 계산기와 뭉텅이로 쌓인 영수증, 그리고 손때가 묻은 가계부가 있었어요. 이 작은 공간에서 아내가 25년을 버텨왔구나. 새삼스러운 생각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여기서 점심은 어떻게 먹어? 강민이 물었습니다. 도시락 싸올 때도 있고 바쁘면 그냥 건너뛰기도 해요. 끼니를 걸으면 어떡해. 손님 오면 먹다 말아야 하니까요. 차라리 안 먹는 게 편해요. 선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민은 할 말을 잃었어요. 배가 고파도 못 먹고 손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생활. 이게 아내의 일상이었구나.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 달랐습니다. 다림질이 끝났습니다. 선희가 셔츠를 옷걸이에 걸고 비닐을 씌웠어요. 팔을 올리는 동작이 뻣뻣했습니다. 어깨 어딘가가 굳어 있는 게 분명했지요. 손 좀 씻고 올게요. 선희가 세탁소 뒤편 작은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강민도 따라갔어요. 세면대 위 거울은 테두리가 녹슬어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 선희의 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비누칠을 하는 그 손을 보며 강민은 숨을 삼켰어요. 10손가락 중 성한 게 없었습니다. 둘째와 셋째 관절은 붉게 부어올랐고 약지와 새끼손가락은 안쪽으로 휘어 있었어요. 엄지손가락 마디도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손등은 갈라져서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 있었고 손톱은 여기저기 깨지고 갈라져 있었지요. 선희야. 강민이 아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왜요? 이 손으로. 언제까지 일할 거야? 선희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잠깐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이내 희미하게 웃기만 했어요. 이 손 아니면 뭘로 일해요? 발로 할 수도 없고.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강민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선희가 손을 빼며 수건으로 물기를 닦았어요. 여보, 너무 걱정 마요. 진짜 괜찮아요. 하다 보면 무뎌지더라고요. 무뎌진다. 통증이 사라진 게 아니라 통증에 익숙해진 것이겠지요. 강민은 아내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엔 선희가 빼지 않았어요.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27에 결혼해서 50이 다 되도록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한 손이었지요. 미안해. 강민의 입에서 낮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갑자기 뭐가 미안해요? 그냥 다 미안해. 선희가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 그만두고 고개를 돌렸어요. 세면대 거울에 두 사람의 모습이 나란히 비쳤습니다. 강민은 거울 속 아내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패인 것을 보았어요. 언제 저렇게 늙었을까?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세탁소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문 앞에 일요일 휴무라고 적힌 손글씨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선희의 글씨였지요. 예전보다 글씨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펜을 쥐기도 힘들어진 것이겠지요. 강민이 차 문을 열어주었어요. 선희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강민이 글로브 박스에서 핸드크림을 꺼냈어요. 손 줘봐. 선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민이 크림을 짜서 손등부터 손가락 끝까지 천천히 발랐어요. 마디마디 조심스럽게 문질렀습니다. 거칠게 굳은 관절이 손끝에 느껴졌지요. 선희가 눈을 감았어요. 시원해요. 집에 가면 찜질도 해줄게. 무슨 효도를 이렇게 해요. 효도가 아니라 당연한 거지. 선희가 눈을 떴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에 뭔가가 스쳤어요. 고마움 같기도 하고 미안함 같기도 한 감정이었지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호에 걸려 차가 멈췄을 때 강민이 선희의 손을 잡았어요.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와도 당신은 대답하지 마. 내가 할게. 선희가 고개를 돌려 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강식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선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신호가 바뀌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차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고마워요. 선희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은 대답 대신 악셀을 밟았어요. 한 손은 핸들을, 한 손은 아내의 손을 잡은 채였습니다. 거칠고 굳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시댁에 도착할 때까지 강민은 그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의 점심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사 내내 강식이의 새 사업 계획을 늘어놓았어요. 이번에는 지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동업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었지요. 초기 자본금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형네가 대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강식이는 옆에서 연신 맞장구를 치며 사업 전망이 얼마나 밝은지 떠들었어요. 강민은 묵묵히 듣기만 하다가 생각해 보겠다는 말로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확답을 피한 것이 못마땅했는지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내려갔지만 그 자리에서 더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선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는 아내의 옆모습이 유리창에 비쳤어요. 입술을 꾹 다문 채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지요. 강민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선희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지친 것이었지요. 강민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 강식이의 능청스러운 웃음,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떠먹던 아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선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는 것을 보니 울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은 모른 척했어요. 아내가 원하지 않는 위로는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녁 뭐 먹을까요? 선희가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밖에서 사 먹자. 오늘은 쉬어. 괜찮아요. 간단하게 할게요. 선희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강민은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파스가 떨어졌다는 게 생각났어요. 어젯밤 선희가 손에 파스를 붙이는 걸 보았는데 마지막 한 장이라고 했었지요. 새로 사다 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아내의 옷장 서랍을 열었어요. 평소 파스와 연고를 넣어두는 곳이었지요. 서랍을 열자 파스 상자와 연고 몇 개가 보였습니다. 강민이 손을 뻗어 파스를 꺼내려는데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닿았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물건이었습니다. 천으로 덮여 있어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천을 걷어내자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나무 상자가 드러났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처음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강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열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시 망설임이 스쳤어요. 아내가 일부러 깊숙이 숨겨둔 것이라면 모른 척하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이 손을 이끌었어요. 아내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요. 상자를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뚜껑에 쌓인 먼지를 손으로 쓸어내자 나무의 원래 색이 드러났습니다. 오래된 오동나무 상자였어요. 결혼 전 선희가 쓰던 소품함 같기도 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통장 한 권과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모서리는 닳아 헤어져 있었고 서류들은 종이가 바스러질 것처럼 오래되어 보였어요. 강민은 잠시 숨을 멈추고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부엌에서 도마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강민은 상자를 들고 조용히 안방 문을 닫았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통장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적금 통장이었어요. 표지에 오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개설 날짜를 보니 결혼 직후였습니다. 첫 장을 넘겼어요. 매달 조금씩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10,000원, 20,000원, 50,000원.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입금된 흔적이었지요. 통장 여백에 연필로 쓴 작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민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글씨를 읽었어요. 탈출 자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탈출 자금이라니. 아내가 이 돈을 모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디서 어디로의 탈출이었을까요? 이 결혼에서? 이 가족에서? 아니면 이 삶 전체에서? 강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초반에는 입금 내역만 이어졌습니다. 점심값 아껴서, 버스비 아껴서, 생활비 남은 것. 선희가 연필로 적어둔 메모들이었지요. 푼푼히 모은 돈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몇 년치 페이지를 넘기자 잔액이 제법 풀어 있었어요.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아내가 이를 악물고 모은 돈이었지요. 그런데 중간쯤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출금 내역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3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입금액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출금 내역 옆에도 메모가 있었어요. 강식 급전, 강식빚, 강식이자. 한 장 넘길 때마다 강식이라는 이름이 반복됐습니다. 아내가 이를 악물고 모은 돈이 시동생에게 흘러갔다는 증거였어요. 탈출 자금은 탈출에 쓰이지 못하고 번번이 시동생의 구멍난 주머니를 메우는데 사라져버린 것이었지요. 어느 페이지에는 출금 메모 옆에 다른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래. 믿어보자. 선희의 글씨였습니다. 시동생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 같았어요. 이번이 마지막.
그 말을 아내는 대체 몇 번이나 믿었던 걸까요? 통장 뒷부분으로 갈수록 메모의 어조가 달라졌습니다. 또 강식, 또 모르겠다. 글씨도 흐트러졌어요. 지쳐가는 사람의 손끝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가장 최근 출금은 3년 전이었습니다. 그 아래 잔액이 적혀 있었어요. 12,000원. 강민은 한참 동안 그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20여 년간 모은 돈, 아내의 탈출 자금이라 이름 붙인 돈이 이제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2장밖에 남지 않은 것이었지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통장을 덮고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들이었어요. 첫 장을 보는 순간 강민의 숨이 멎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진단명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조기 치료 권고라는 의사 소견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7년 전이었어요. 다음 장도 진단서였습니다. 관절 변형 진행 중, 수술 시급. 날짜는 5년 전. 그 다음 장에는 수술 견적서가 있었어요. 양손 관절 교정 수술 850만 원. 강민은 이런 서류들이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것도 시급하다는 것을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강민은 통장을 다시 펼쳐 날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5년 전 진단서가 나온 직후 통장에서 85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메모에는 강식 프랜차이즈 보증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술 비용과 정확히 같은 금액이었지요. 아내는 자기 손을 고칠 수 있는 돈으로 시동생의 사업 보증금을 내준 것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진단서를 펼쳤습니다. 1년 전 날짜였어요. 양손 관절 비가역적 변형, 수술적 완전 교정 불가, 통증 관리 및 진행 억제 치료 권고, 비가역적,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제때 수술을 받았더라면 살릴 수 있었던 손이 이제는 영영 회복할 수 없게 된 것이었지요. 강민은 진단서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에서 흘러내렸지요. 교단에 선 지 30년 아버지 장례식 이후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밥 됐어요. 부엌에서 선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은 급히 서류와 통장을 상자에 넣고 원래 자리에 숨겼어요. 손이 떨려서 천을 제대로 덮기가 힘들었습니다. 서랍을 닫고 일어서는데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강민은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직은 아내에게 들키면 안 됐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으니까요. 거실로 나가자 선희가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찌개 냄비를 나르는 아내의 손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그저 안쓰러웠던 그 손이 이제는 가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선희가 강민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좀 피곤해서 그래. 강민은 애써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밥맛이 없었어요. 숟가락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아내만 바라보았습니다. 선희는 눈치채지 못한 채 평소처럼 남편 밥그릇에 반찬을 덜어주었어요. 저녁을 먹는 내내 강민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통장에 적힌 탈출 자금이라는 글씨, 진단서에 찍힌 수술 시급이라는 도장, 12,000원밖에 남지 않은 잔액,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고 있는 아내의 얼굴. 모든 것이 뒤섞여 머릿속을 어지럽혔지요. 젓가락을 드는 선희의 손이 보였습니다. 관절이 굳어서 젓가락을 제대로 쥐지 못하고 손 전체로 감싸듯 잡고 있었어요.
저 손을 살릴 수 있었는데 제때 수술만 받았더라면. 강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강민은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어요.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지요. 그날 밤 강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선희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만 강민의 눈은 어둠 속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낮에 발견한 나무 상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적힌 탈출 자금이라는 글씨, 진단서에 찍힌 수술 시급이라는 도장. 그것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강민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났어요. 선희가 뒤척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불을 켜지 않고 휴대폰 불빛만으로 안방 옷장 앞에 섰어요. 서랍을 열고 나무 상자를 꺼내는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스탠드 하나만 켰습니다. 은은한 불빛 아래 낡은 통장이 드러났어요. 낮에는 대강 훑어보았지만 이번에는 첫 페이지부터 꼼꼼히 살펴볼 작정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씩한 순서대로 넘기기 시작했지요. 결혼 첫 해 통장에는 매달 2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신혼 살림에 빠듯했을 텐데 어떻게 이 돈을 모았을까요? 메모에는 점심 굶은 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점심을 굶어가며 2만 원을 모은 것이었지요. 다음 달에는 시장 대신 마트 전단지 할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겨울 코트 안삼. 푼푼히 아끼고 모은 흔적이 빼곡했어요. 결혼 2년 차부터는 입금액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메모도 달라졌어요. 세탁소 첫 달 매출에서 야간 수선 부업비, 명절 떡값 아낀 것. 선희가 세탁소를 시작한 뒤의 기록이었지요. 낮에는 세탁소를 운영하고 밤에는 수선 부업까지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돈을 모은 것이었어요. 3년차 페이지에서 탈출 자금이라는 메모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강민은 그 글씨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갓 30이었던 아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 단어를 적었을까요? 신혼의 설렘이 채 가시지 않았을 시기에 벌써 탈출을 꿈꿨던 것일까요?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5년 차까지 잔액은 꾸준히 불었습니다. 메모에는 드디어 500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느낌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느낌표에서 아내의 기쁨이 느껴졌지요. 500만 원. 지금 보면 큰 돈이 아니지만 푼푼히 모은 사람에게는 대단한 금액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6년차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강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큰 금액의 출금이 찍혀 있었어요. 300만 원. 옆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강식 도박빚. 어머님이 무릎 꿇고 부탁. 강민은 그 글씨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이 났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강식이가 조금 힘들다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었지요. 강민은 월급에서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아내가 따로 300만 원을 더 보낸 줄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까지 꿇었다니 아내가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7년 차 또 출금이 있었습니다. 200만 원. 메모는 강식 사채 이자, 협박 전화 왔다고. 8년 차에는 4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강식 카드빚, 신용불량 된다고 울면서 전화. 9년 차에는 500만 원. 강식 유사 투자 사기 당함, 원금이라도 건지게 해달라고. 해가 바뀔 때마다 빠져나가는 돈의 액수가 커졌습니다. 통장 중반에 이르자 패턴이 눈에 들어왔어요. 선희가 1년 동안 이를 악물고 모은 돈을 시동생이 한 번에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모으고 빼앗기고
다시 모으고 또 빼앗기고 그 굴레가 10년, 15년, 20년간 반복된 것이었지요. 아내의 청춘이 이 얇은 통장 안에서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페이지에는 출금 메모 옆에 작은 글씨가 덧붙여져 있었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래. 믿어보자. 선의의 글씨였습니다. 시동생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 같았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 또 출금이 있었고 그 옆에도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그 뒤로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대여섯 번 더 등장했어요. 시동생의 마지막은 끝이 없었던 것이지요. 통장 후반부로 갈수록 메모의 글씨체가 달라졌습니다. 또박또박하던 글씨가 흘려 쓴 글씨로 바뀌었어요. 또 강식, 이젠 모르겠다, 지친다. 단어가 짧아지고 문장이 사라지고 감정만 남았습니다. 손에 힘이 빠진 사람의 글씨였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가장 최근 출금은 3년 전이었어요. 800만 원. 메모는 없었습니다. 글씨를 적을 기력조차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더 이상 적을 말이 없었던 걸까요? 그 아래 잔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통장을 덮고 진단서 뭉치를 펼쳤습니다. 낮에 대강 보았지만 이번에는 날짜 순으로 정리해가며 꼼꼼히 읽었어요. 가장 오래된 진단서는 7년 전 것이었습니다. 강민은 그 날짜를 머릿속에 새겼어요. 7년 전이면 선희가 41였을 때입니다. 그때 치료를 시작했더라면 지금쯤 괜찮았을 거예요. 다음 진단서는 5년 전이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진행, 양손 관절 변형 시작, 수술적 치료 필요, 조기 치료의 시기를 놓친 것이지요. 강민은 통장을 다시 펼쳐 5년 전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손을 고칠 돈으로 시동생의 사업 보증금을 대준 것이었습니다. 그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됐는지 강민은 알고 있었어요. 반년도 안 돼서 문을 닫았지요. 보증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시동생의 헛된 꿈을 위해 아내의 손이 희생된 것이었어요. 가장 최근 진단서는 1년 전이었어요. 강민은 그 진단서를 손에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습니다. 양손 관절 비가역적 변형, 수술적 완전 교정 불가, 통증 관리 및 진행 억제 치료 권고, 비가역적,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제때 수술을 받았더라면 나을 수 있었던 손이 이제는 영영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강민은 진단서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새벽 4시가 넘었습니다.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강민은 통장과 진단서를 원래대로 상자에 넣었습니다. 옷장 서랍에 상자를 다시 숨기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선희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에 아내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강민은 이불 위로 나와 있는 선희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손의 윤곽이 보였어요. 마디마디 울퉁불퉁한 손가락, 옆으로 휘어진 관절.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못한 손이었습니다. 시동생에게 돈을 주지만 않았더라면, 병원에 갔더라면, 수술을 받았더라면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강민은 조심스럽게 아내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어요. 체온이 천천히 전해졌습니다. 미안해.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잠든 아내에게 닿지 않는 사과였지요. 하지만 미안함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후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강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시동생에게 빼앗긴 돈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이 집을 팔고 떠나야 했어요.
아내의 손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만이라도 지켜줘야 했습니다. 창밖이 점점 밝아왔습니다. 강민은 아내 곁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내일 당장 움직여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민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아내와 밥을 먹고,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통장과 진단서를 본 이후로 강민의 눈에 비치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는 아내의 굽은 어깨, 세탁소에서 돌아와 손을 주무르는 모습, 밥상 앞에서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순간, 예전에는 그저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눈에 박혔어요.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강민은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고, 선희는 부엌에서 과일을 씻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주말 오후였지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희가 고무장갑을 벗으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낯익은 목소리가 거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강식이었습니다. 강민은 신문을 내려놓고 현관 쪽을 바라보았어요. 시동생이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백화점 포장지로 쌓인 고급 과일 바구니였지요. 사과, 배, 포도, 샤인머스켓까지 빼곡히 담겨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10만 원은 넘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강민의 눈이 좁아졌어요. 저번 주에 3천만 원을 요구해 놓고 오늘은 저런 비싼 선물을 들고 나타난 것이지요. 어머, 도련님. 연락도 없이 웬일이에요? 선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형수님 좋아하시는 과일 좀 사왔어요. 강식이 바구니를 선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선희가 두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무거웠는지 손목이 휘청거렸습니다. 강민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대로 쥐지도 못하는 손으로 저 무거운 것을 받아드는 아내가 안쓰러웠습니다.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저 손을 저렇게 만든 게 누군데? 형, 잘 있었어요? 강식이 거실로 들어서며 강민에게 인사했습니다. 능글맞은 미소가 얼굴에 가득했어요. 48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피부가 매끈했습니다. 이마에 주름 하나 없었어요. 고생을 모르고 산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손도 희고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자기 손으로 일해본 적 없는 사람의 손이었어요. 그래, 앉아. 강민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동생이 왔으니 반갑다며 차라도 내오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새벽에 본 통장의 출금 내역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강식 도박빚, 강식 사채 이자, 강식 카드빚. 그 글씨들이 동생의 얼굴 위에 겹쳐 보였습니다. 강식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양 다리를 꼬고 편하게 앉았지요. 쿠션을 등 뒤에 받치고 팔을 소파 등받이에 걸쳤어요.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형네 집은 올 때마다 참 아늑해요. 형수님이 살림을 잘해서 그런가. 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희가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아왔어요. 사과와 배를 먹기 좋게 잘라 놓았지요. 강민은 아내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과도를 쥔 손이 불안정해 보였어요. 칼자루를 손가락으로 쥐지 못하고 손바닥 전체로 감싸듯 잡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감사합니다. 역시 형수님이 깎아주는 과일이 제일 맛있어요. 강식이 사과 한 조각을 집어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아삭아삭 씹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선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형수님,
손이 왜 이래요? 많이 부었네. 강식이 선희의 손을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강민의 눈이 번뜩였어요. 저 손이 왜 저렇게 됐는지 내가 모를 리 없을 텐데.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세탁소 일하다 보면 그렇죠 뭐. 선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수님은 너무 무리해서 그래요. 좀 쉬엄쉬엄 하시지. 몸이 재산인데. 강식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강민은 손에 들고 있던 사과 조각을 접시에 내려놓았습니다. 몸이 재산이라고. 형수 몸을 재산 취급해서 갈아 넣은 게 누군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형, 사과 안 드세요? 맛있는데. 강식이 태평하게 물었습니다. 강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배불러서. 에이, 과일은 별배잖아요. 형수님도 드세요. 강식이 선희에게도 권했습니다. 선희가 사과 조각을 하나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조각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강식은 그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자기 앞에 과일만 집어먹었어요. 그나저나, 형, 저번에 얘기한 사업건 생각해봤어요? 강식이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과일을 먹으며 가볍게 던지는 말투였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묻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과일 바구니가 뇌물처럼 느껴졌어요. 아직 생각 중이야. 강민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형, 이번 거는 진짜예요. 제가 직접 현장도 다 둘러봤어요. 상권 분석도 했고요. 친구가 이미 2개 지점을 성공시켰는데 이번에 3번째 자리가 난 거예요. 이 기회 놓치면 진짜 아까워요. 강식이 열변을 토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얼마나 유망한지, 상권이 얼마나 좋은지, 투자 대비 수익률이 얼마나 높은지 줄줄이 늘어놓았지요.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설명하는 모습이 마치 사기꾼 같았어요. 강민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똑같은 패턴을 봐왔으니까요. 열변 뒤에 손 벌리기, 그 다음은 실패, 그 다음은 또 손 벌리기. 끝없는 반복이었습니다. 형, 이번엔 정말 다르다니까요. 제가 직접 운영할 거예요. 예전처럼 남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강식이 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지한 척하는 표정이었어요. 저 표정도 몇 번이나 봤는지 모릅니다. 강민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생각해 볼게. 강민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싸워봤자 득될 게 없었어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움직일 거였지요. 형,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요. 이번 달 말까지 결정해야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다른 투자자도 관심 보이고 있거든요. 강식이 재촉했습니다. 다른 투자자 운운하며 급하게 결정을 유도하는 것도 늘 쓰는 수법이었지요. 강민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알았어. 연락할게. 강민이 대화를 끊었습니다. 강식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재촉하지는 않았어요. 분위기를 읽은 것이겠지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는 듯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형, 이번엔 진짜 확실해요. 형 믿고 있을게요. 믿고 있다. 그 말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지금까지 형과 형수의 믿음을 몇 번이나 저버렸으면서 강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럼 저 이만 갈게요. 형수님, 과일 맛있게 드세요. 강식이 일어섰습니다. 선희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어요. 강민은 소파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수님, 다음에 또 올게요. 형 좀 잘 말해주세요. 이번엔 진짜 잘 될 거예요. 그래요, 조심해서 가요. 문이 닫혔습니다. 선희가 거실로 돌아왔어요.
강민은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시동생이 다녀갈 때마다 아내의 얼굴에는 저런 그림자가 내려앉았지요. 여보, 과일 더 먹을래요? 선희가 접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니, 됐어. 강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조금 전까지 강식이 앉아있던 소파 자리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백화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3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 동생. 형수의 부은 손을 보면서 무리해서 그렇다고 태연히 말하는 동생. 강민은 이를 악물었어요. 선희가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강민은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굽은 등, 축 처진 어깨. 저 어깨 위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었는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짐을 내려줘야 했어요. 더 이상 혼자 지게 둘 수 없었습니다. 강민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채권 회수 전문 변호사를 입력했어요. 검색 결과가 줄줄이 떴습니다. 몇 개의 법률사무소 연락처를 저장했어요. 그리고 아파트 금매를 검색했습니다. 시세 확인, 절차 안내, 중개업소 목록. 하나씩 확인하며 머릿속에 저장했지요. 내일 휴가를 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부동산에 들러야 했어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아내가 눈치채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강민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지요.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강민은 학교에 연차를 냈습니다. 교감에게 개인 사정이 있다고만 말했어요.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연차를 거의 쓰지 않았던 터라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선희에게는 교육청 주간 교사 연수가 있다고 둘러댔어요.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뒤에 말할 생각이었지요. 아침 8시 선희가 세탁소로 출근하는 것을 확인한 뒤 강민은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도심에 있는 법률사무소였어요. 어젯밤 검색해둔 곳이었습니다. 채권 회수와 민사소송 전문이라고 홈페이지에 적혀 있었지요. 내비게이션을 따라 40분을 달려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접수대에서 상담 예약을 확인하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선희가 자는 사이에 옷장에서 꺼내 복사해둔 통장과 진단서 사본이었지요. 원본은 다시 제자리에 넣어두었습니다.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 종이들이 25년간 아내가 겪은 일의 증거였습니다. 이강민님 들어오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넸어요. 김현수라는 이름이 명패에 적혀 있었습니다. 인상이 차분해 보였어요. 강민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강민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망설여졌지만 결국 단도직입적으로 꺼냈습니다. 아내가 지난 25년간 시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변호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통장 기록을 보면 최소 7천만 원 이상입니다. 강민이 서류 봉투에서 통장 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변호사가 받아들고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출금 내역 옆에 적힌 메모들, 강식 급전, 강식 빚, 강식 이자. 그 글씨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록이 상세하군요. 이 메모들은 누가 적은 겁니까?
제 아내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받아두셨습니까? 강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없습니다. 가족 사이라서 아내가 그런 걸 요구하지 못했을 겁니다.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고 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용증 없이 20년 넘은 채권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법상 채권 소멸 시효가 10년이에요. 일반 채권의 경우 그렇습니다. 강민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막막했어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없지는 않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통장을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이 통장 기록이 꽤 구체적입니다. 출금 날짜, 금액, 용도가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문제는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입니다. 시동생분이 이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하면 채무 승인이 되어서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인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책상 서랍에서 서류 양식을 꺼냈어요. 동생분에게 기존에 빌린 돈을 정리하자고 제안하세요. 총액을 확인하고 차용증에 서명을 받는 겁니다. 공증까지 받아두면 법적 효력이 확실해집니다. 강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방법이라면 가능할 것 같았어요. 시동생은 지금 3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새 사업 자금을 받기 위해서라면 뭐든 서명할 사람이었지요. 새로 빌려주는 돈과 기존 빚을 합쳐서 차용증을 작성하면 어떻겠습니까?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동생분 입장에서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새 사업 자금이 급하니까요. 기존 빚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추가 자금을 빌려준다고 하면 서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인 접근이었어요. 강식이는 돈 앞에서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3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기존 빚을 인정하는 서류에도 서명할 게 분명했지요. 차용증 양식을 만들어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증 절차도 상세히 알려주세요. 강민은 변호사와 1시간 넘게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차용증에 들어갈 내용, 공증 비용과 절차, 추후 법적 대응 방안까지 꼼꼼히 들었어요. 변호사는 예상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동생이 순순히 서명할 경우, 거부할 경우, 서명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각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메모했지요. 상담이 끝날 무렵 강민의 표정은 처음 들어왔을 때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막막함 대신 결연함이 자리 잡았어요.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차용증 서명을 받으실 때 가급적 녹음을 해두세요.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 증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였어요. 다음 목적지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향했어요. 23년 전 결혼하면서 장만한 아파트, 첫 아이의 첫걸음을 지켜본 집, 수많은 밤을 함께 보낸 공간, 그 집을 팔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서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중개인이 맞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집을 내놓으려고요. 금매로요. 중개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금매라는 단어에 반응한 것이겠지요. 어떤 집이세요? 강민이 아파트 주소와 평형을 말했습니다. 중개인이 컴퓨터로 시세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동네 이 평형이면 시세가 4억 5천 정도예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4억에서 4억 2천 사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낮추면 오히려 의심받아요. 4억이면 됩니다. 빨리 팔렸으면 좋겠어요. 중개인이 강민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 궁금한 눈치였지만 묻지는 않았어요. 프로다운 태도였지요. 요즘 이 동네 수요가 있어서 빠르면 한 달 안에 계약될 수도 있어요. 매물 등록은 오늘 바로 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강민은 매도 의뢰서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23년을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신혼의 설렘도 아이의 울음소리도 아내의 한숨도 모두 이 집에 담겨 있었지요. 그 모든 것을 두고 떠나기로 결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펜을 놓지 않았어요. 혹시 이사 가실 곳은 정해 두셨어요?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시골로 갈 생각입니다. 귀촌이요. 아, 요즘 그런 분들 많으세요. 어느 지역 생각하고 계세요? 아직 정하진 않았어요. 공기 좋고 조용한 곳이면 됩니다.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시골 매물도 알아봐 드릴까요? 아는 중개사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연락드릴게요. 강민은 명함을 받아 지갑에 넣고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정우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점심을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한 일들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지요.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귀촌, 시골 전원주택, 농촌 이주 지원. 검색어를 바꿔가며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정부에서 귀촌 지원금을 주는 지역도 있었고 빈집을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사진 속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푸른 산, 맑은 개울, 작은 마당이 있는 집. 그런 곳에서 아내와 살 수 있다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선희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세탁소 증기 속에서 다리미를 잡던 손, 약품에 시달려 갈라진 손,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 손. 그 손이 흙을 만지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토마토에 물을 주고 마당에 앉아 햇살을 쬐는 모습.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반드시 오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1시였습니다. 선희에게서 전화가 올까 싶어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연락이 없었어요. 강민은 일어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에 선희가 퇴근하기 전에 도착해야 했지요. 집에 돌아와 서재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받아온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변호사에게 받은 차용증 양식, 공증 절차 안내문, 부동산 매도 의뢰서 사본. 서류들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쳤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하지만 강민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 시어머니가 또 가족 모임을 소집할 것이었어요. 강식이의 사업건으로 답을 받으려 할 게 뻔했지요. 그 자리가 기회였습니다. 차용증 서명을 받고 모든 것을 정리할 자리. 강민은 책상 위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말까지 닷새 남았어요. 그 안에 마음의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강식이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했지요. 25년간 삼킨 말들을 뱉어낼 준비를요. 서재 창문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눈을 감았어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체념 대신 진짜 미소를 짓는 선희의 모습. 그 미소를 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토요일 저녁 시어머니 댁으로 향하는 차 안은 무거웠습니다. 강민은 운전대를 잡고 전방을 응시했고 선희는 조수석에서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지요. 강민의 양복 안주머니에는 서류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받은 차용증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 오늘 밤 이 서류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예정이었어요. 오늘 무슨 얘기 나올지 뻔하죠? 선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강식이 사업건 때문이겠지. 어머님이 전화로 꼭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얘기. 시어머니에게 중요한 얘기란 언제나 돈이었지요. 얼마를 내놓으라는 것인지, 어떤 논리로 압박할 것인지 뻔한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강민에게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여보, 선희가 강민을 불렀습니다. 응, 오늘 너무 힘들게 하지 마요. 어머님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강민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연세가 있으니까 받으려야 한다. 그 논리로 25년을 참아왔지요. 더 이상은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빌라 2층, 낡은 현관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75의 나이에도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왔어? 들어와. 시어머니가 몸을 비켜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강식이가 와 있었어요. 소파에 편하게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요. 형네가 들어서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형수님 오셨어요? 강식의 얼굴에는 여느 때처럼 능글맞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늘 답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눈빛이었지요. 앉아. 밥 먼저 먹자. 시어머니가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상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반찬들. 손님상 수준이었습니다. 강민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큰 돈을 요구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상을 차렸지요. 밥을 먹여놓고 말을 꺼내는 게 거절하기 어렵다는 걸 아는 것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강민의 밥그릇에 갈비를 올려주었어요. 강민아, 많이 먹어. 요즘 고생이 많지? 네, 어머니. 선희도 먹어. 세탁소 일 힘들지? 괜찮아요, 어머니. 선희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어요. 강식이는 연신 음식을 입에 넣으며 형의 눈치를 살폈고 시어머니는 태연한 척 반찬을 집었지요. 강민은 밥을 떠먹으면서 주머니 속 서류를 의식했습니다. 종이의 모서리가 손끝에 닿았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 먹었으면 얘기 좀 하자. 예상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강민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강식이 사업건 생각해봤어? 강민은 대답하지 않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이번엔 진짜 괜찮은 기회야. 강식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형 되는 사람이 도와줘야지. 어머니 말씀대로예요, 형. 이번엔 정말 자신 있어요. 강식이가 거들었습니다. 두 눈을 반짝이며 형을 바라보았지요. 간절한 척하는 표정이었습니다. 3천만 원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수익 나면 바로 갚을게요. 형, 이번 한 번만 도와줘요. 이번 한 번만.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강민은 시어머니와 강식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눈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형이 도와주는 게 당연하고 형수가 돈을 내는 게 당연하다는 눈빛이었지요. 어머니, 강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강민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강식이는 불안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지요. 강민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2장을 꺼냈습니다. 접혀있던 종이를 천천히 펼쳤어요. 그리고 식탁 중앙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한 장은 차용증, 다른 한 장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지요. 순간 식탁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강식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종이를 들여다보았지요. 선희는 눈을 크게 뜨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냐?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차용증입니다, 어머니. 강민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차용증? 무슨 차용증? 지금까지 강식이에게 빌려준 돈을 정리한 겁니다. 총액이 7,800만 원입니다. 강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7천? 그동안 선희가 강식이에게 빌려준 돈입니다. 통장 기록이 다 있어요. 도박빚, 사채 이자, 사업 보증금. 전부요. 강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금액을 보더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건 빌린 게 아니라 가족끼리 도와준 거지. 도와준 거면 갚지 않아도 됩니까? 강민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어요. 형, 이게 갑자기 무슨... 강식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25년 동안 쌓인 거야. 강민이 강식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시선에 힘이 실렸습니다. 내가 돈 달라고 할 때마다 형수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점심 굶어가며 모은 돈, 밤새 수선 부업해서 모은 돈. 그걸 내가 다 가져갔어. 강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서류. 강민이 매매 계약서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집 매매 계약서야. 금매로 내놨어. 팔리면 귀촌할 거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소리를 냈어요. 집을 팔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짓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어머니. 강민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섰어요. 선희가 25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뭘 희생했는지 아세요? 손이 망가질 때까지 일하고 수술비를 강식이 빚 갚는 데 쓰고 그래서 지금 손이 저 모양이 된 거예요. 선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이 젖어들었어요. 강민이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선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야, 이강민. 내가 지금 애미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부모님이시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민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강식이가 빌린 돈 법적으로 받아낼 겁니다. 이 차용증에 서명하면 분할 상환이라도 인정해 드릴게요. 서명 안 하면 소송 갑니다. 소송? 가족끼리 소송을 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가족이 뭡니까, 어머니? 강민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5년 동안 며느리 등골 빼먹은 게 가족입니까? 손이 망가지도록 일 시키고 그 돈 다 뺏어가고 그게 가족이에요?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할 말을 잃은 얼굴이었어요. 강식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집 팔리면 시골로 내려갈 거예요.
더 이상 돈 드릴 일도 받을 일도 없을 겁니다. 강민이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가자. 선희가 멍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강민, 거기서. 강민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시어머니의 울분 섞인 외침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강민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선희가 강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집에 가서 얘기하자. 강민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강민은 아내의 손을 제대로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선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지만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민은 시동을 걸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 안으로 희미하게 스며들었고 그 빛에 선희의 젖은 볼이 반짝였지요. 한참이 지나서야 선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알았어요? 통장 봤어. 옷장 서랍에 있던 상자. 선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떨궜어요. 그걸 봤구나. 왜 말 안 했어? 그렇게 힘들었으면서. 선희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며 그녀의 얼굴 위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말해서 뭐해요?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달라졌을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 당신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어머님이 우시면서 부탁하시면 강식이가 죽는다고 난리치면 결국 똑같았을 거예요. 선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체념이 깊게 배어 있었어요. 25년간 혼자 삼킨 말들이 그 담담함 뒤에 켜켜이 쌓여 있었지요. 그래도 말했어야지. 나한테는. 창피했어요. 선희가 강민을 돌아보았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어요. 탈출 자금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매번 빼앗기고 내 손으로 모은 돈을 내 손으로 지키지도 못하고 그게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에 속고 또 속고 나한테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왜 거절 한마디를 못할까? 강민의 가슴이 저몄습니다. 아내가 느꼈을 수치심이, 무력감이, 자기 혐오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진단서. 선희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도 봤죠? 응.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하면 80%는 회복할 수 있다고. 근데 그때 강식이가.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무릎 위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알아. 다 알아. 강민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손의 윤곽이 느껴졌습니다. 울퉁불퉁한 관절, 옆으로 휜 손가락.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못한 손. 내가 미안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내 잘못이야. 옆에 있으면서 몰랐으니까. 내가 밥 먹다 젓가락 떨어뜨릴 때, 단추 잠그느라 한참 걸릴 때, 그게 다 이유가 있었는데. 난 그냥 지나쳤어. 선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을 탓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희야. 응. 다 끝내자.
이제 선희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단단하게 빛났어요. 집 팔았어. 금매로 내놨는데 벌써 연락 온 곳이 있어. 다음 주에 계약하면 한 달 안에 정리돼. 정말요? 응. 그리고 강식이 빚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어. 차용증에 서명 안 하면 소송 갈 거야. 변호사도 이미 만나봤어. 통장 기록이 증거가 된대. 선희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 같았어요. 슬픔보다는 무언가가 풀리는 눈물이었지요. 그 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전부는 어려울 수도 있어. 시효 문제도 있고. 하지만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받아낼 거야. 이건 당신 돈이니까. 당신 점심값이고, 당신 버스비고, 당신 잠이야. 선희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요. 그 돈 필요 없어요. 뭐? 받아내려고 하면 또 싸워야 하잖아요. 어머님이 난리 치시고 강식이가 울고불고하고 친척들한테 연락해서 욕하고 그거 상대하느라 또 몇 년을 보내야 해요. 그러느니 그냥 끝내고 싶어요. 깨끗하게. 강민은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쳐 있었어요.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은 얼굴이었지요. 눈 밑에 그늘이 짙었고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선희야, 돈 안 받아도 돼요. 대신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그 말만 하고 싶어요. 그게 더 시원할 것 같아요. 그 돈 받느라 몇 년 더 끌려다니는 것보다. 강민은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 받아내면 몇 천만 원은 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몇 년을 시어머니 강식과 싸워야 했지요. 변호사 상담, 법원 출석, 증거 수집. 그 모든 것이 아내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어요. 자유였습니다. 이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알았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자.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강민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친 손가락이 강민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뭐가? 내 편이 되어줘서 25년 만에 처음이에요. 누가 내 편이 되어준 거. 강민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동안 자신은 아내의 편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지요. 시어머니 편도 강식 편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내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중간에 서서 눈치만 보았던 것이었어요. 앞으로는 늘 내 편일게. 죽을 때까지. 약속해. 선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눈물이 마르지 않은 얼굴에 피어난 웃음이었지요. 강민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댁이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집의 불빛이 멀어지고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어디로 갈 거예요? 시골로 간다고 했잖아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아직 정하진 않았어. 공기 좋고 조용한 곳이면 돼. 당신이 고르고 싶은 데 있어? 선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둠 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간간히 비추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면 좋겠어요. 바다? 어릴 때 바닷가 마을에 살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잠들 때도 파도 소리. 그게 좋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소리였어요. 강민은 아내가 바닷가 마을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 들었어요. 23년을 살면서 몰랐던 아내의 모습이었지요. 그럼 바닷가로 가자.
파도 소리 들으면서 살자. 선희가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눈에 물기가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응. 작은 집 구하고 마당에 텃밭도 만들고 세탁소 일은 이제 그만해. 그럼 뭐하고 살아요? 몰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쉬어. 25년 동안 못 쉰 거 다 쉬어. 선희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어요. 쉰다. 그게 될까요? 하루도 안 쉬어본 사람이. 이제부터 배우면 되지. 같이. 강민이 한 손으로 운전하며 다른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손 더 이상 혹사시키지 않을 거야. 약속해.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고속도로로 접어들자 불빛이 줄어들고 밤하늘이 넓어졌습니다. 별이 보여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응. 시골 가면 더 많이 보여. 기대돼요. 이상하게. 집에 도착한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곧 떠날 집. 23년을 살았지만 이제는 작별해야 할 집이었습니다. 선희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떠나면 아쉽지 않아요? 아쉽지. 하지만 더 좋은 데로 가잖아. 그렇죠? 응. 새로 시작하는 거야. 우리. 선희가 강민의 품에 안겼습니다. 작고 마른 몸이었어요. 강민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등을 쓸어내리며 말했어요. 고생했어. 그동안. 선희가 대답 대신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것인지 웃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르지요. 거실 시계가 11시를 알렸습니다. 긴긴 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25년의 족쇄가 풀리고 새로운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 후로 며칠간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처음에는 화가 난 목소리로 따졌고 그 다음에는 울먹이며 호소했으며 나중에는 협박에 가까운 말을 쏟아냈지요. 강민은 첫 번째 전화만 받고 이후로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선희의 전화기로도 연락이 왔지만 선희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아도 돼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울리는 전화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안 받아도 돼. 할 말은 다 했어. 강민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25년간 시댁 전화라면 무조건 받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는 것이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강식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연거푸 눌러대며 문을 열라고 소리쳤어요. 형수님, 나 강식이야. 문 좀 열어줘. 얘기 좀 하자. 강민은 거실 소파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희가 불안한 눈으로 현관 쪽을 바라보았어요. 무시해. 저러다 갈 거야. 강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식은 쉽게 물러가지 않았어요. 10분 넘게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요. 형, 나 진짜 급해. 이번 사업 아니면 나 진짜 끝이야.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목소리가 점점 애절해졌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선희가 문을 열었을 겁니다. 저렇게 사정하는데 어떻게 외면하냐며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선희는 고개를 돌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민 옆에 앉지도 현관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한참이 지나자 소리가 멎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는 게 들렸어요. 강민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강식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지요. 하지만 강민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갔어? 부엌에서 선희가 물었습니다. 응, 갔어. 선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상해요. 마음이. 뭐가? 저렇게 가는 뒷모습 보니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나한테 그렇게 했으면서. 선희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25년을 그렇게 살아서 그래. 습관이야. 강민이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불쌍하다고 느껴도 돼. 그건 당신 마음이니까. 하지만 다시 돌아가면 안 돼. 불쌍함이랑 책임은 다른 거야.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쉽지가 않네요. 천천히 하면 돼. 급할 거 없어. 강민이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선희가 남편에게 기대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여동생, 강민의 이모였어요. 1년에 한 번 얼굴을 뵐까 말까 한 분이라 당황스러웠죠. 강민아, 이모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다른 톤이었어요. 강민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내 어머니한테 얘기 다 들었어. 집 판다면서? 시골 내려간다고? 네. 잘 생각했다. 예상 밖의 말이었습니다. 강민은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선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도 알아. 명절 때마다 보면 손이 엉망이더라고. 물어보면 괜찮다고만 하고. 속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 작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언니가 강식이 일로 정신이 없어서 며느리한테 너무했어.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안 듣더라고. 이번에 내가 그렇게 나오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봐.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엔 난리쳤지. 불효자라고, 배은망덕하다고. 근데 이제 좀 잠잠해졌어. 강식이도 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선희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더 나섰어야 했는데. 가족이라고 눈 감고 있었어. 전할게요. 잘 살아라. 둘이. 이제 너희끼리 행복하게 살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민은 한참 동안 전화기를 바라보았어요. 시댁 식구 중에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누구였어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이모. 잘 살라고 하시더라. 선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분은 원래 좀 달랐어요. 명절 때 나한테 유일하게 말 걸어주신 분이야.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 선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끝난 거죠? 이제. 응. 다 끝났어. 일주일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강식이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어색했어요. 전화벨이 울리면 움찔하고 초인종 소리에 긴장하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적응이 됐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은 선희와 함께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23년간 쌓인 물건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버릴 것, 가져갈 것, 기부할 것. 하나씩 분류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지요. 이거 어떡해요? 선희가 앨범 한 권을 들고 물었습니다.
결혼 앨범이었어요. 표지가 빛바랬지만 안에는 젊은 두 사람의 사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져가야지. 강민이 대답했습니다. 선희가 앨범을 펼쳤어요. 결혼식 날 사진이 보였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23살의 선희가 웃고 있었어요. 손이 곱고 휘었습니다. 지금과는 너무 달랐지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선희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후회해요? 나랑 결혼한 거. 선희가 물었습니다. 강민은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얼굴에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에 흰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고 뒤틀려 있었지요. 하지만 눈빛만은 23년 전과 같았어요. 아니,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거짓말. 진짜야. 후회한 건 다른 거야. 당신을 더 지켜주지 못한 거. 그게 후회야. 선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앨범을 덮고 가슴에 안았어요. 이거 가져가요. 꼭. 응. 가져가자. 세탁소 정리도 시작했습니다. 25년간 운영하던 가게였어요. 단골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장비를 팔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마지막 날 선희는 빈 세탁소 안에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여기서 25년을 보냈네요. 선희가 텅 빈 공간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세탁물이 걸려있던 벽, 다림질대가 있던 자리, 카운터가 있던 곳, 모두 비어 있었어요. 힘들었지? 강민이 물었습니다. 힘들었어요. 근데 다 추억이에요. 나쁜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선희가 낡은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선희 세탁소.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씨가 바랜 간판이었지요. 저 간판 떼어가면 안 될까요? 뭐, 그냥 기념으로 새집 창고에 걸어두고 싶어요. 강민이 웃었습니다. 그래, 떼어가자. 두 사람은 함께 간판을 떼어냈습니다. 무거웠지만 버릴 수는 없는 무게였어요. 25년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간판이었으니까요.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떠나고 빈 아파트에 두 사람만 남았어요. 강민이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가자. 강민이 말했습니다. 응. 선희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강민이 문을 잠그려는 순간 선희가 말했어요. 잠깐만요. 선희가 빈 거실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인사했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집에게 하는 인사였습니다. 강민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지요. 23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이제는 작별할 시간이었어요. 이삿짐 트럭이 좁은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농가 밭이 끝없이 펼쳐졌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지요. 들판 곳곳에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는 계절이었어요. 강민이 운전대를 잡고 선희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의 다 왔어. 10분 정도 남았대. 강민이 내비게이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게 설레면서도 두려운 것이겠지요. 도로 옆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희가 창문을 열었어요. 짭짤한 바람이 차 안으로 밀려들었지요. 바다다. 선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얼굴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움 같기도 하고 안도 같기도 한 표정이었지요. 어릴 때 살던 데랑 비슷해? 강민이 물었습니다. 응. 냄새가 똑같아요. 파도 소리도.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청홀이라고 적힌 낡은 표지판이 서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씨가 바랬지만 오히려 정겨워 보였습니다. 마을은 작았어요. 집이 20채 남짓, 한적한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새 집은 마을 끝자락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하얀 회벽에 파란 대문, 낡았지만 단정한 느낌이었어요. 마당이 있었고 마당 끝에서 바다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여기야. 강민이 차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선희가 차에서 내렸어요. 잡초가 무성한 마당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마당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강민이 뒤따라갔습니다. 마음에 들어? 선희가 돌아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응, 너무 좋아요. 다행이다. 여보, 응? 잘 왔다. 우리. 강민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파도 소리가 리듬을 타며 밀려왔습니다. 이삿짐을 풀고 집안을 정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새 벽지를 발랐어요. 삐걱거리는 문짝에 기름을 치고 깨진 창문은 새 유리로 갈았습니다. 강민이 무거운 일을 도맡았고 선희는 작은 것들을 정리했지요. 여보, 이거 어디에 둘까요? 선희가 세탁소 간판을 들고 물었습니다. 이사 올 때 가져온 것이었지요. 창고에 넣을까? 아니요. 마당에 두고 싶어요. 화분 받침대로 쓰면 어떨까요? 화분? 꽃 심으려고요. 마당에. 강민이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간판을 마당 한쪽에 세워두었습니다. 선희가 그 위에 빈 화분을 올려놓았어요. 낡은 간판 위에 화분이 올라가니 묘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내일 꽃 사러 가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뭘 심을 건데? 몰라요. 가서 예쁜 거 고를래요. 선희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톤이었어요. 마당 한쪽에 텃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땅을 갈았어요. 강민이 삽질을 하고 선희가 돌멩이를 골라냈지요. 흙에서 풀 냄새가 났습니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흙이었어요. 여보, 이거 봐요. 선희가 흙을 한 줌 쥐고 보여주었습니다. 뭐? 흙이요. 좋은 흙이에요. 여기서 뭘 심어도 잘 자라겠어요. 선희의 손가락 사이로 흙이 흘러내렸습니다. 강민은 그 손을 바라보았어요. 여전히 거칠고 휘어진 손이었지요. 하지만 약품 냄새 대신 흙 냄새가 나는 손이었습니다. 손 안 아파? 이상하게 안 아파요. 오늘은 흙이 따뜻해서 그런가. 선희가 손을 펴보이며 웃었습니다. 강민이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어요. 두 손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텃밭에 상추와 고추, 토마토 모종을 심었습니다. 선희가 모종을 구멍에 넣고 강민이 흙을 덮어주었어요. 물을 주고 나니 해가 저물었습니다. 노을이 텃밭 위로 붉게 물들었지요. 내일부터 물 줘야겠다. 선희가 모종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줄게. 아니에요. 내가 할래요. 내 밭이니까. 선희가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 주인의식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마당에 다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도시에서는 본 적 없는 밤하늘이었지요. 가로등도 건물 불빛도 네온 사인도 없었습니다. 수천 개의 별이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와, 별이 이렇게 많았어? 선희가 감탄했습니다. 도시에선 안 보이잖아. 불빛 때문에. 여긴 불빛이 없으니까. 두 사람은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별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풀벌레 소리가 가까이서 울었습니다. 강민이 선희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던 손이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선희야. 응.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선희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뭐가 미안해요. 여기까지 데려와 줬는데. 늦어서. 더 빨리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선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안 늦었어요. 딱 맞게 온 거야. 선희가 웃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체념이 아닌 웃음, 피로가 아닌 웃음. 눈까지 웃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이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내의 모습이 보였어요. 텃밭에 쪼그려 앉아 모종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선희의 등을 비추었어요. 굽었던 어깨가 어제보다 펴진 것 같았습니다. 강민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선희가 돌아보았어요. 얼굴에 흙이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일어났어요? 물 주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비 안 와서. 벌써? 응. 모종들이 목마를 것 같아서. 강민이 손을 뻗어 아내 얼굴에 흙을 닦아주었습니다. 선희가 웃었어요. 강민이 아내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우리 잘 살자. 응. 잘 살자.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 끝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텃밭의 모종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불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지요. 두 사람의 새로운 계절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난 사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